오늘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권혁중 경제평론가,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헤르메스스탁 하창한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시죠. 중국발 딥시크 쇼크에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논의까지 최근 반도체 시장의 예측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기술 전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차세대 먹거리로 어떤 분야를 낙점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남인호 소장님,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반도체 시장을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의 빅시크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꼭 지금까지 왔던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될 것이냐는 다소 의문이 같죠.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우리 한국경제신문 봤더니만 스탠포드 대학인가요? 거기하고 어떤 연구소가 합쳐가지고 좀 믿기지가 않는데 $50 가지고 AI하고 비슷한 뭐 그 챗 GPT랑 비슷한 효능을 낼 수 있는 걸 개발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에서 지금 가장 핵심은 뭘까요? HBM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엔비디아의 그 가속기가 AI 가속기가 완전히 반도체 시장을 압도했다, 선도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금년도에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여건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는 그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프로세싱의 문제가 다른 또 획기적인 기술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게 뭐죠? 지난 주말이죠. AI의 그 회장하고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하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세 명이 만났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것이 미국의 스타게이트 이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720조, 말 그대로 공이 몇 개 들어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AI, 오픈 AI하고 소프트뱅크한테는요, 삼성전자가 너무너무 큰 힘이 될 겁니다. 첫째, 자본력 좋죠. 둘째, 기술력 뛰어나죠. 셋째, 생산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 AI나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삼박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면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작년에 HBM 시장의 거의 90, 독점이라고 봐도 되죠. 그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거의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진 게 하이닉스, 세계 최고의 기술 아닙니까? 이것이 금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하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한 번 1등은 영원한 1등이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 1등도 언제든지 2등 될 수 있다는 얘기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중요한 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벨 전략을 공고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6대4, 지금은 하이닉스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6, 삼성전자 4로 놨다면 금년에는 이거 아무래도 주가 반영도 보니까 삼성전자 움직임이 예사치 않은데 라고 보면 5대5로 바꾼다든가 이런 바벨 전략을 구사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종합적으로는 여러분들 계좌에 30% 내가 1,000만 원 투자하신다. 그러면 적어도 300만 원은 반도체 종목으로 편중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1등 기업은 없으니까 바벨 전략에 맞춰서 투자하되 이 반도체 업종 비중은 30%를 가져가자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또 넥스트 HBM 찾기가 우리 시장에 어떤 투자 심리를 만드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TA항공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보유 지분 차이가 3%포인트도 나지 않는 상황인데 이 3월로 예정된 주총에서 표대거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양측이 할 수 있는 일은 주주들의 표를 한 표라도 더 끌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 키를 어디가 지고 있느냐, 소액 주주가 지고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 국민연금과 외국인이 지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께서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TA항공 이제 경영권 분쟁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돈 싸움보다는 표 싸움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 22일이었습니다. 일단 그 대명 선호그룹이 경영권 참여하겠다 TA항공에 대해서 그때부터 사실상 이제는 뭐 지분 싸움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경영권 분쟁이 붙어 그럼 주가 오를 수 있겠네라는 생각에 또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공개 매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공개 매수하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지금 상황으로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힘들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가 흐름을 본다 그러면 작년 12월 30일 종가가 2,400원이었는데 TA항공이 이게 한 달 만에 이제 장중 4,500원까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정받아서 3,435원 하고 있는데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야 이거 그러면 고려아연처럼 뭐 지분 싸움에 들어가서 공개 매수 들어가서 사실상 주가 크게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상 고려아연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매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이제 세 가지를 꼽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대명손호그룹과 이제 예림당의 이제는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지분 차이가 3점 지금 보면은요 28%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대 주주 30.05%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2대 주주죠. 예손호 인터내셔널과 대명손호 시즌인데 2대 주주입니다. 26.77% 가지고 있어서 이게 거의 지분 싸움이 한 3.28%밖에 차이가 안 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개인 주주들의 표심을 누가 갖고 있냐가 싸움이거든요. 개인 주주들이 37%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표대결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게 이제는 각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두 번째는 경영권 반영을 위해서 그럼 1대 주주가 지분 매수에 들어가느냐, 사실 자본력이 없습니다. 예림당 아시겠지만은 교육 출판업이거든요. 현금 창출 능력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 매수 들어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대명손호그룹의 전략이 중요한데 대명손호그룹의 전략은요, 일단은 표대결로도 충분하다는 게 전략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지금 기존 경영진 교체하겠다, 그다음에 유상증자 요구하는 이런 경영 개선 사업에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가점 신청을 냈죠. 그래서 이제는 강제적으로 이제는 주총에 참여하게 되는, 주총이 열리게 되는, 그래서 이런 가점 신청도 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 대명손호그룹은 결국에는 개인 주주들의 표심을 얻는다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면서 지금 향후 밝힌 것은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경영권 확보 의지가 강력합니다. 지금 그래서 거대 LCC를 출범하면서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에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어필을 하고 있고,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경영 잘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주주들이 우리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뭐 주주에 대해서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개인 주주들이 중요한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좀 변수가 하나 생기죠. 바로 국민연금과 외국인들의 지분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분 같은 경우가 지금 1.39%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 2.19%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위원회죠. 뭐 아시겠지만은 수저식 코드를 적극적으로 아마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수채기에서 과연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수채기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바로 국내외 이제 의결권 자문사들의 보고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수채기, 의결권 자문사의 보고서,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어떤 목소리가 의결권 보고서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번에 그 TA항공에 대한 경영권 분쟁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번 이 TA항공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만큼의 동력은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맞습니다. 이 TA항공에 접근하려고 하는 대명손호라든가 예림당층 이런 관련주 주가를 같이 보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지금 인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미 끝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런 대명손호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지금 같이 거의 2배 올랐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같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TA항공 주가를 본다면 이 표대결이 끝나고 난 이후에 대명손호그룹이 만약에 경영권을 확보하면 뭐 이걸 에어프레미아랑 합병을 하는지 이런 이슈들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통합 LCC가 지금 붐이 불었습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지금 만약에 합친다 그러면 매출액이 2조 4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주항공은 지금 좀 힘이 없죠. 뭐 아시겠지만 무한 공항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뒤처리하느라고 지금 힘이 없고요. TA항공이 있는데 이제 TA항공이 에어프레미아 합병이 된다 그러면 거대 LCC가 생기는 것이고, 충분히 이제는 경영에서 항공 경영에서 맞붙을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TA항공을 인수하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의 향배는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대주주의 반란, 지나가는 태풍에 그치고 말지 아니면 대명손호그룹이 항공업 진출에 수건을 풀게 될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발빠르게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트럼프 정부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조선업계 소식 하나 짚어보시죠. 세계 5위 해운사인 독일의 하팡로이드가 중국에 발주하려 했던 선박을 한국 하나오션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려 1조 7억 원 규모의 계약인데요. 미국의 중국 견제가 거세지면서 우리나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런 해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미 좀 많이 오른 상황인데 김근우 대표님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람들 이제 고민거리는 이걸 겁니다. 이제 조선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주가에 거의 대부분 선반영된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사실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트럼프가 되고 나서 사실은 국내 조선 섹터 자체가 조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발주나 수주 이슈가 나오면 저는 충분히 더 탄력은 받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뉴스들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자세하게 내용을 다루자면 이겁니다. 기존에 이제 독일이 중국 조선사에 발주를 했었는데 추가 옵션 조항 중에 하나가 나중에 6척 추가 발주할 거야라는 옵션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조금 선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면 하나옵션 측에서는 정확하게 그 어떤 상태다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용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독일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 거는 심플합니다. 미국 쪽에서 중국을 아마 제재를 조선 섹터도 굉장히 많이 할 거야. 그러면 굳이 우리가 중국 조선사에다가 해서 나중에 이제 그러면 이제 수주를 해서 발주를 넣어서 인도를 받는 게 한 28년에서 29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조선 제재를 하면 영향을 받는 가시권 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피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기존에 이제 중국 조선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미국이 조금 좀 위험 심리를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글로벌 조선 점유율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전체 조선 점유율로 본다라고 하면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절반 수준 거의 근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등이 우리나라입니다. 29% 정도 되고요. 다음이 일본, 뭐 필리핀, 베트남 이렇게 되고요. 미국은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중국 쪽에 대한 조사를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작년에 조금 나왔었고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 조선사가 조금 많이 잘 간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정부 보조금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조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조금 제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적으로도 보면 사실은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MRO 시장이 있습니다. MRO가 사실은 기존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는데 이쪽에 신규 매출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좀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MRO라고 하면 이제 정비하고 이런 맞습니다. 사업들 말씀하시는 네, 정비 관련된 거예요? 시장인데 예. 글로벌 MRO 시장이 그래도 적지는 않습니다. 크기 네. 자체가 보면은 캐파가 한 77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사실은 미국 시장이에요. 근데 이 미국 시장의 손을 우리나라를 잡다 보면은 매출에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작년에 하나오션이 2척 정도 잡았거든요. 근데 올해 6척 정도 예상하고 있고 HD 현대중공업도 3척 정도 예상을 하다 보니까 좀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식에 대해서 하나오션 측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래도 이 규모가 큰 만큼 주가에 영향이 있을지가 관심이겠죠. 관련해서 좋은 소식 전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전 업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전이 석탄을 밀어내면서 18년 만에 우리나라 최대 발전원 지위를 탈환했습니다. AI 산업 성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성장 비용이, 이 생산 비용이 낮은 원자력이 다시 주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데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점은 아마 이걸 겁니다. 원전주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매수하기엔 좀 부담 아니냐 이런 부분일 테 투자 기회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하창원 본부장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핵심을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에너지원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유가 AI라는 거. 그러면 최근에 발표가 됐었던 뭐 이제 빅테크 4개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를 보시면 되는데 네. 24년 대비했을 때 40%가 증가를 했죠. 그러면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계속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인데 이것도 이제 딥시크 이후로 사실 뭐 미국장에서 대부분 말아올리긴 했지만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지 뭐 비스트라라든지 이런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가 뭐 30~40%씩 하락을 했었고요. 아직 뭐 절반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된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회복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에 대한 뭐 메리트는 좀 일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정부 정책발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실상 원전주들이 좀 힘든 시기를 보냈던 거는 제 11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에서 약간의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좀 변경이 됐거든요. 원래는 이제 늘리는 방향인데 조금 줄이는 부분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내수적인 부분에서 해소가 되는지를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좀 협업 MOU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도 철회하는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캐파를 좀 뺏겨 나가는지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두 가지 부분만 좀 체크가 된다라고 한다면 에너지원에서 원전에 대한 뭐 전 세계적인 기존은 확대가 되고 있으니 당연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목군들로만 접근하시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수주가 좋은 BHI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뭐 비스트라, 뭐 카메코, 뭐 그 뉴스케일 파워 이런 정도를 좀 같이 믹스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좀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좀 탄탄할 수 있고요. 나는 원전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어차피 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뭐 에너지원이 새로 생기면 어쨌든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나 뭐 좀 그 시간이 걸려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더 체크해 보신다면은 전선 쪽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 그리고 전력 관련 투자 의견 종합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확인해보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빛 질주를 이어가는 가운데 증권가는 어떤 종목에 금메달을 걸어줬을까요? 오늘 아침에 발행된 리포트 통해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우선 상향 의견으로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속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매출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하며 고성장 이어가고 있는 네이버에 대한 보고서 나왔고요. 북미와 유럽향 매출 확대가 전망되는 효성중공업의 목표가 63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한편 금융지수 사슬에 대한 의견도 나왔는데요. 예상을 뛰어넘는 주주 환원 예고한 DGB 금융지주, JB 금융지주의 목표가도 10%대 상향됐습니다. 먼저 네이버 리포트부터 체크해보시죠. 지난주 네이버가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 중 처음으로 매출 1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이 전년보다 11% 성장한 10조 7,380억 원을 기록한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상상인증권은 오늘 네이버의 목표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24% 높인 31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증권과 메리츠, DB금융투자도 줄줄이 목표가를 올려잡았는데 그중에서 상상인증권은 LLM과 AI 브리핑, 검색과 지도 등 모든 서비스에 AI가 침투할 거라고 분석했고요. 올해 네이버의 주요 투자 키워드가 내수시장 점유율 회복 하나였지만 딥시크 이후로 AI까지 불이 붙었다며 지금이 바로 승부처라고 짚어냈습니다. 역대급 실적에 주가 빨간불 기대하셨던 주주분들 계셨을 텐데 지난주 이어진 네카오 강세 금요일장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됐습니다. 오늘은 상승 전환 성공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다음은 한화시스템 보고서입니다. K방산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그 훈풍을 이어받는 한화시스템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죠. 이에 키움증권은 올해는 그 수치를 재차 경신해 나갈 거라면서 오늘 한화시스템의 목표가 3만 1,000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비록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중동 수출 확대 그리고 폴란드양 K2 전차 매출 인식으로 방산이라는 본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작년에 인수한 필리조 선소의 실적은 올해부터 반영이 될 예정이라며 그 회복세가 관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박자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거래소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3월 4일부터 공식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또 투자자들은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될지 남인호 소장님 짚어주시죠. 네, 시간 관계상 핵심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다음 달 4일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인데요.
이제 프리마켓이 있고 애프터마켓이 있습니다. 지금은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잖아요. 9시 전에 1시간 동안 거래가 됩니다. 정확히는 8시 50분에 되는 거죠. 이걸 프리마켓이라 그러고요. 3시 반에 끝났다고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3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또 애프터마켓이 일어납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이제 곧 시작하니까 오늘 그리고 거래 종목 10개 발표한다니까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들 겁니다. 저는 핵심은 이제 이슈보다는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더욱 중요해졌다.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은 보유 우량 종목 3가지 조건 말씀드립니다. 1번. 최근 5개년 연속 배당을 준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고 다음 2번 외국인 투자가들이 10% 이상 투자한 기업에만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국민연금, MPS 아시죠?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기업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기업이 우리나라에 2,500개 중에 약 한 500개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서 투자하시는 것이 정석 투자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복수거래소는 미국과 같은 해외에선 일반화된 형태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처음에 좀 혼란스럽겠지만 잘 적응하셔서 좀 더 여유 있고 다양한 투자 기회 찾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왕고래 1차 탐사 시추 결과가 경제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프로젝트 주도한 이 한국석유공사의 부담이 꽤 커진 상황입니다. 올해 약 6천억 원 가까운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앞으로 2, 3차 시추 가능한 상황일지 또 여기에 따른 주가 향방은 어떻게 예측해보면 좋을지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그 2차, 3차 시추가 가능할까?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투자했던 종목에서 언제쯤 차익 실현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탈출할 수 있을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아시겠지만은 뭐 경제성 없다 나온 이후에 관련주들이 크게 빠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13% 빠졌고요. 앵커유전 같은 경우에도 17% 빠졌거든요. 거의 10% 내외로 크게 빠졌던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럼 이거 진행될 수 있나라는 회의감이 드실 텐데 변수는 2가지입니다. 석유공사의 재무구조와 두 번째로는 정책 리스크라 보시면 돼요. 석유공사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부의 의지 없으면 버텨내기 어렵다. 첫 번째 이유는 금방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없다 보니까 회사채 지금 찍어내고 있거든요. 거의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5,900억 원 정도 이제 조달을 했는데 이게 본다 그러면 사실상 만약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만약에 프로젝트가 끝난다 그러면 이거 더 이상 사실상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또 고스란히 또 부채로 쌓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적으로는 진행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사실 석유공사의 이자 부채만 하더라도 15조 원이 넘어갑니다. 차입 규모가요. 차입 의존도가 거의 84%에 이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부의 의지 없이는 이거는 계속 이끌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겠죠. 해외 투자 소식이 좀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2차, 3차 시추가 가능하려고 그러면 해외 투자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정부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정부의 얘기는 경제성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석유에 대한 부존 여부는 좀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존 여부라는 거는 근저함이 있고요. 그다음 그 위에 저류함, 트랩, 그다음에 덮개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석유 부존 여부의 가능성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글로벌 오일 기업사가 투자 향상만 내비치가 그런다 그러면 사실상 이건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일 머니에 대한 한마디로 이제는 투자 의향서가 외국계 기업에서 나오느냐 요거의 포인트거든요. 이거 3월에 결정됩니다. 3월 안에 만약에 메이저 기업이 참여한다 그러면 이거는 호재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주가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오늘장 섹터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께서 건설기계 섹터 가지고 오셨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또 러우 전쟁 종전 논의가 화제가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인데 또 새벽에는 또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온 상황입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뭐 최근에 그 종전 기대감 때문에 그 건설 섹터 자체가 조금 많이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멘텀이냐 실적이냐를 보셔야 되는데 현재는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게 맞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종전 기대감이 사실은 뭐 푸틴 대통령이랑 트럼프가 이제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기존에 원래 이제 당선되기 전부터 내가 되면 뭐 24시간 이내에 휴전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뭐 시간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내로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크게 뭐 시류로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뭔가를 조금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실적은 좋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사무소를 개설을 할 정도로 조금 기대감을 안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다만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실적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근데 글로벌 1인 캐터필러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컨sen보다도 낮게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이던스 자체가 올해도 안 좋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발표를 하면서 조금 매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건설이나 채굴 시장 자체에서 시장 자체가 아직 크게 살아날 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가이던스도 조금 작년 대비해서 하향 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기대감은 언제부터 오냐면 올 하반기 때부터는 그래도 조금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상반기 때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미국 쪽에서 특사가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독일에서 안보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는 관련 섹터가 오를 수는 있지만 금요일 전에 조금 차익 실현하시고 다음 주를 또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될 포인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주말 사이에 관세 이슈가 좀 들썩거렸는데 또 이제 장 시작 전에도 미국에서의 철강 관세 이슈가 추가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좀 관세 전쟁이 좀 더 확대가 될 것 같고요. 또 상호 관세주의에 대한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FTA를 해놨지만 우리나라도 철강 이런 쪽으로 좀 압박을 하면 이제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관세에 좀 영향권이 있는 산업군들은 좀 힘들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사실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 0.66%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은 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또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좀 지연되거나 무산될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정책 발의 일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이게 또 투심적인 부분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주가 추이가 강합니다. 미국 쪽에서도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AI 관련된 종목군들 나쁘지 않았는데 또 파리 AI 활동에 요거에 이제 뭐 우리나라의 기업들, AI 기업들도 좀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면 또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변동성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주신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관련해서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가 1,090억 유로 규모입니다. AI 민간 투자에 나서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으니까요. 오늘 관련주 흐름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